새벽 2시 대학생 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당장 나가세요. 아빠가 오고 있어요. 아들이 온다는데 왜 도망가야 할까요? 사람 사는 이야기 매일 전해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시계는 새벽 2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건 조심스럽지만 다급한 노크 소리 때문이었어요. 톡톡, 톡톡. 누가 이 시간에 저를 찾는 걸까요? 75세 노인네가 한밤중에 만날 사람이 있을 리 없는데 말이죠. 할아버지.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손자 태윤이었어요. 태윤아? 왜 그래? 문을 열자 22살 대학생 손자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평소 여유롭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무슨 소리야? 이 새벽에? 아빠가 30분 후에 여기 와요. 숙모랑 같이요. 아들 상혁이와 며느리 은주 말인가요? 그런데 왜 손자는 이렇게 겁에 질린 표정일까요? 오면 오는 거지. 뭐가 문제야? 할아버지를 해치려고 와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해치려고? 친아들이 저를요? 태윤아, 농담 아니에요. 어젯밤에 우연히 전화 통화 들었어요. 오늘 새벽에 할아버지 집에 가서 일을 끝낸다고요. 일을 끝낸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어요. 손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가방 하나만 챙기세요. 빨리요. 저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옷장에서 가방을 꺼내 통장과 도장, 그리고 돌아가신 아내의 사진을 넣었어요. 평생의 기억이 담긴 작은 짐이었습니다. 됐어. 그런데 어디로 가지? 일단 제 자취방으로 가요. 거기서 생각해봐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태윤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이 어린 손자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친아버지가 할아버지를 해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태윤아. 네. 고맙다.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가고 멀리서 택시 소리가 들렸어요. 평범한 새벽 풍경이었지만 제게는 도망가는 밤이었습니다. 친아들로부터 말이에요. 태윤의 자취방은 생각보다 좁았어요. 원룸에 책상 하나, 침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는 이곳이 유일한 피난처였어요. 할아버지, 일단 앉으세요. 낡은 소파에 앉아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긴장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태윤아, 정확히 뭘 들었는데? 태윤이 물을 한 잔 따라주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11시쯤이었어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아빠랑 숙모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내용이었어? 처음엔 그냥 집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할아버지 집 말이에요. 그런데 숙모가 이제 더는 못 기다리겠다. 오늘 새벽에 끝내자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정말 괜찮겠냐고 물었어요. 들키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숙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늙은이 혼자 사는데 누가 알겠냐고 사고사로 처리하면 된다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사고사라니요. 제 며느리가 친정아버지에 대해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리고 아빠는 뭐래? 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가 알겠다고 했어요. 새벽 3시에 가자고. 그때쯤이면 깊이 잠들어 있을 거라고. 친아들이 저를 죽이기로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30년을 키운 상혁이가요.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 시장에 나가고 결혼자금 보태주려고 빚까지 냈던 그 아들이요? 할아버지, 우셔도 돼요. 안 울어. 울 시간에 생각해야지. 사실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태윤아, 내 아빠가 왜 그러는지 아니? 태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즘 집에 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돈 문제? 아빠 사업이 망했어요. 작년부터 적자가 계속됐대요. 은행 대출도 한계고요. 그제야 몇 가지가 떠올랐어요. 2달 전 상혁이가 갑자기 찾아와서 집을 팔 생각 없냐고 물었던 일, 1달 전에는 은주가 와서 요양원 팸플릿을 놓고 갔던 일. 그래서 내 집이 필요한 거구나. 제가 사는 집은 강북의 작은 아파트지만 시세로 5억은 되었어요. 상혁이한테는 급한 돈이었겠죠. 할아버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신고해? 아들이 밤에 아버지 집에 온다는 게 범죄는 아니잖아. 하지만 증거가 없어. 내가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태윤이 답답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래요.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배고프시죠? 라면 끓여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라면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이대로 숨어만 살 수는 없다는 것을요. 언젠가는 맞서야 한다는 것을요. 태윤아. 네. 내 아빠한테 전화해봐. 예. 지금요? 응.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어젯밤에 할아버지 집에 갔었냐고 물어봐. 태윤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스피커폰으로 했기 때문에 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 태윤아, 왜? 이 아침에. 아니, 그냥. 어제 할아버지 집 갔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니, 왜? 할아버지가 전화 안 받으셔서. 혹시 아빠가 뭐 하나 해서. 아, 그래. 나도 모르겠는데. 나중에 내가 가볼게. 응, 알았어. 전화를 끊자 태윤이 저를 봤어요. 거짓말이에요. 어젯밤에 분명히 갈 거라고 했는데. 그럼 정말로 갔다는 얘기지. 제 집에 가서 제가 없는 걸 확인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저를 찾기 시작할까요? 오전 10시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상혁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집에 있는데? 아니에요. 아까 갔는데 안 계시던데요. 아, 산책 나갔다 왔어. 왜? 그냥 안부 전화드리려고요.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목소리가 자연스러웠어요. 어젯밤 저를 해치려고 집에 왔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괜찮아. 그런데 갑자기 왜? 아버지, 오늘 저녁에 저희 집으로 오시는 거 어때요? 은주가 고기 구워드린대요. 초대라니요? 새벽에 저를 죽이려다 실패하고는 이제 저녁 식사 초대를요? 저녁에? 네.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요. 태윤이 손사래를 쳤어요.
가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래, 갈게. 전화를 끊자 태윤이 소리쳤어요. 할아버지, 왜 가신대요? 증거를 잡으려면 가야지. 위험해요. 위험하지. 하지만 이대로 숨어만 살 수는 없어. 그날 오후 저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태윤이 구해온 초소형 녹음기를 옷 안쪽에 숨기고 휴대폰은 녹음 앱을 켜두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혼자 가실 거예요? 너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 내가 신호 보내면 경찰 불러. 무슨 신호요? 문자로 119라고 보낼게. 저녁 6시 상혁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20평 남짓한 아파트였는데 생각보다 낡아 보였어요. 현관문을 두드리자 은주가 나왔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환한 미소였어요. 새벽에 제 사고사를 계획했던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 왔어. 거실에는 상혁이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앉으세요. 식탁에는 고기와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족 저녁 식사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식탁 위에 무언가 숨겨져 있을 거라는 걸요. 아버지, 소주 한잔 하시죠? 상혁이 소주병을 따르려고 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에이, 오랜만에 아버지랑 한잔해야죠.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럼 이거라도 드세요. 은주가 작은 병을 내밀었어요. 갈색 유리병에 담긴 액체였습니다. 이게 뭔데? 건강보조제예요. 아버님 연세에 좋다고 해서 비싼 거 샀어요. 난 그런 거 안 먹어도 돼. 아버님, 효도하게 해주세요. 제발 한 번만 드셔보세요. 은주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아니, 간절함이 아니라 조급함이었습니다. 나중에 먹을게. 지금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식사 전에 먹는 거거든요.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집요하게 먹이려고 했거든요. 은주야, 내가 먹기 싫다는데 왜 자꾸 그래? 그때 상혁이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며느리가 효도하려는 건데 왜 그러세요? 효도?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새벽에 내 집에 몰래 들어온 게 효도냐?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혁과 은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을? 다 알아. 어젯밤에 새벽 3시에 우리 집에 왔던 거. 은주가 웃었어요. 하지만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게 중요해? 중요한 건 너희가 날 죽이려고 했다는 거지. 죽이다니요. 그냥 방문하려고 했을 뿐인데요. 새벽 3시에 몰래 상혁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그냥 집 좀 팔아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날 죽이려고? 죽이는 게 아니라 빨리 정리하시는 거죠. 정리라는 단어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상혁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아니? 아버지는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우리가 편하게 해드리려는 거예요. 너희가 편해지려는 거지. 은주가 테이블을 탁 쳤어요. 맞아요. 우리가 편해지려는 거예요. 나쁜가요? 우리도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사람을 죽여. 아버님, 5억이면 돼요. 그 집만 주시면 우리 조용히 살게요. 내가 죽어야 그 집이 너희 거잖아.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은주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은주야, 지금. 됐어요, 여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해요. 은주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버님,
우리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사업 망하고 빚에 쫓기고. 그런데 아버님은 멀쩡한 집에 혼자 사시잖아요. 그게 내 집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요.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아버지가 도와줘야죠. 도와주는 건 살아서 주는 거지, 죽어서 주는 게 아니야. 상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상혁아, 고개 들어. 상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 내 아버지야. 너 30년 키운 사람이야. 알아요. 그런데 날 죽이려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제 아들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거리요. 그래, 알겠어. 그럼 저 보조제에 뭐가 들었는지 말해봐. 은주가 웃었어요. 독이요. 먹으면 심장마비처럼 보이는 독이요. 그럼 난 여기서 죽는 거네. 네. 그리고 우리는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119에 신고할 거예요. 완벽한 계획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순순히 드세요. 고통 없이 가실 수 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근데 말이야. 뭐요? 너희 말 다 녹음됐어. 상혁과 은주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뭐? 방금 전까지 대화 전부 다. 그리고 지금 경찰이 오고 있어. 거짓말이었어요. 아직 태윤에게 신호를 보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은주가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문자를 보낸 후였습니다. 태윤에게 119라고요. 이미 늦었어. 이 늙은이가. 은주가 병을 들고 제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75세 노인도 생존 본능은 있습니다. 저는 의자를 들어 막았어요. 여보, 도와줘. 상혁이 저를 붙잡으려고 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태윤이 정말로 경찰을 불렀나 봐요. 상혁과 은주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끝났구나. 상혁이 중얼거렸어요. 문이 열리고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태윤도 함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 태윤아.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저는 녹음 파일과 그 병을 경찰에게 건넸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독살하려고 했어요. 증거는 다 여기 있습니다. 경찰이 병을 확인하고는 상혁과 은주를 봤어요. 동행하시죠. 아버지. 상혁이 저를 봤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경찰차에 실려갔어요. 저와 태윤만 아파트에 남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응. 덕분에 살았어. 무서웠죠? 무서웠지. 하지만 이제 끝났으니까.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태윤아. 네.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당연한 일한 거예요. 며칠 후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병에서 독극물이 검출되었고 상혁과 은주는 살인 미수로 기소된다고 했습니다.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최소 10년은 받을 겁니다. 10년. 그때쯤이면 저는 85세겠네요. 아마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죠. 아버님께서 용서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용서요? 네. 그래도 친아드님인데. 잠시 생각했어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30년을 키운 아들이지만 저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기도 한데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아파서요.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텅 빈 거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혼자라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이제 진짜 혼자인 거죠. 하지만 태윤이 자주 찾아왔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이요. 할아버지, 밥 먹었어요? 먹었어. 거짓말. 냉장고 봤는데 텅 비었던데요. 그래도 먹었어. 에이, 제가 라면 끓여드릴게요. 그렇게 손자와 단둘이 밥을 먹는 시간이 좋았어요. 아들보다 손자가 더 따뜻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빠한테 편지 안 쓰실 거예요? 편지? 네. 면회는 안 가셔도 편지라도 생각해 봤어요. 편지를 쓴다면 뭐라고 쓸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지를 썼어요. 상여가 아버지다.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한다. 돈이 급했고 절박했었지.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구나. 내가 선택한 길이니 끝까지 가거라. 나는 태윤이와 잘 살게. 짧은 편지였지만 제 마음이 다 담겨 있었어요. 한 달 후 상혁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아버지, 미안합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태윤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 편지를 읽고 처음으로 눈물이 났어요. 아들을 잃었다는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할아버지, 우세요? 태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눈에 뭐가 들어가서. 거짓말. 울어도 돼요. 안 울어.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어요. 30년 아들이었던 사람, 이제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 그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저는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태윤이 자주 찾아오고 가끔 옛 친구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날 태윤이 특이한 제안을 했어요. 할아버지, 저희 학교에서 강연 한번 해주실래요? 강연? 내가? 네. 노인 학대에 관한 수업인데 실제 경험담을 듣고 싶대요. 노인 학대라는 단어가 낯설게 들렸어요. 저도 피해자였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내가 뭘 말하겠어.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아남으셨는지요. 고민 끝에 승낙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강연 당일 강의실에는 40명 정도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태윤 또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인 평범한 할아버지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6개월 전 제 친아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의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새벽 2시에 태윤이 깨워준 일, 도망친 일, 녹음기로 증거를 잡은 일까지 모든 걸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손자가 있었고 용기를 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많은 노인분들이 그렇지 못해요. 가족에게 학대받으면서도 참고 사는 분들이 많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질문 있어요. 아드님을 용서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너무 아파서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럴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저도 정말 몰랐거든요. 강연이 끝나고 몇몇 학생들이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정말 용감하세요. 아니야.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게 용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던 것, 그게 용기였나 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윤이 말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그래? 네. 학생들이 다들 감동했대요. 내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구나. 됐을 거예요. 분명히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악몽도 없었고 중간에 깨는 일도 없었습니다. 꿈에서 아내가 나왔어요. 돌아가신 지 3년이 된 아내였습니다. 여보, 잘 견뎠어. 당신이 보고 싶어? 나도. 하지만 아직은 안 돼. 태윤이가 필요로 하잖아. 알아. 그리고 여보, 상혁이 용서해줘. 언젠가는 노력해 볼게. 아침에 눈을 뜨니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교도소에서 면회 신청서가 왔어요. 상혁이 저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가실 거예요? 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 아빠가 많이 후회하고 있대요. 그래? 네. 매일 편지 쓴다는데 보내지는 않고 모아만 둔대요. 보내지 않은 편지라니. 상혁이도 힘들긴 한가 봐요. 고민 끝에 면회를 가기로 했어요. 용서는 아니더라도 얼굴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교도소는 생각보다 음침했어요. 회색 벽과 철창, 그리고 무거운 공기. 여기서 상혁이 살고 있다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면회실에 앉아 기다리는데 문이 열렸어요. 상혁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야위었어요. 6개월 전보다 10kg은 빠진 것 같았습니다. 머리도 많이 새었고요. 아버지, 오셨군요. 응.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상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고개 들어. 죄송해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들으라니까. 상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후회해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필요했잖아.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아버지를.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혁아. 네.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생각해 봤어. 절박했었을 거야.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겠지. 그래도 변명이 안 돼요. 맞아. 변명은 안 되지. 침묵이 흘렀어요. 근데 말이야. 네.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그 말에 상혁이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내어 우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 나도 아직 화가 나. 용서도 안 돼. 하지만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상혁이 계속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태윤이 잘 크고 있어. 감사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잘 키울게. 아버지, 대신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람 되어서 나와. 제대로 뉘우치고 나와. 네.
그럼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용서하는 것도. 상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면회 시간 30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일어서려는데 상혁이 말했어요. 아버지, 응, 사랑합니다. 그 말에 발걸음이 멈췄어요. 언제 들어봤던 말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된 말이었습니다. 나도 겨우 그 말만 하고 면회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화가 나는지 슬픈지 그리운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어요. 교도소 밖으로 나오니 태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빠는요? 많이 야위었더라. 하지만 살아있어. 그래도 다행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윤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아빠 용서하신 거예요? 아니, 아직은. 그럼 언젠가는요? 글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태윤아, 네,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난 정말. 또 그러세요. 당연한 건데.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 상혁이를 만났다. 많이 야위었고 많이 후회하고 있었다. 용서할 수 있을까? 아직은 모르겠다. 하지만 언젠가는 가능할 것 같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그리고 태윤이가 있어서 다행이다. 이 아이 덕분에 나는 다시 살 이유가 생겼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어요. 단풍이 물들고 바람이 선선해졌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상혁이가 보낸 거였어요. 아버지께 매일 편지를 씁니다. 보내지는 않지만요. 오늘은 용기를 내서 보냅니다. 여기 생활은 힘듭니다. 하지만 당연한 대가죠. 매일 아버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습니다. 태윤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건강하세요. 제가 나갈 때까지 살아계셔 주세요. 상혁 올림.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아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도 답장을 썼어요. 상혁아, 편지 잘 받았다. 나도 매일 너 생각한다.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다. 복잡한 마음이다. 하지만 기다리고 있다. 내가 제대로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그때까지 나도 건강하게 살아있을게. 아버지가 편지를 붙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겨울이 왔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어요. 태윤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어요. 착한 여자친구도 생겼고요. 할아버지, 다음 달에 여자친구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 좋지. 할아버지가 인생 은인이라고 꼭 뵙고 싶대요. 은인이라니 내가 뭘 했다고. 많이 하셨죠. 저 키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태윤이를 지켜줬고 태윤이가 저를 지켜줬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혼자 TV를 보고 있는데 뉴스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왔어요. 은주였습니다. 교도소 내 모범수로 선정된 김은주 씨는 은주도 나름대로 뉘우치고 있나 봐요. 그래도 여전히 용서는 안 되지만요. 상혁에게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편지가 왔어요. 그때마다 저도 답장을 썼습니다. 길지 않은 편지였지만
그 안에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어느 날 태윤이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할아버지, 아빠가 3년 감형됐대요. 그래, 모범수로 선정돼서요. 7년 후에 나온대요. 7년. 그때면 제가 82세네요.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아빠 나오면 용서해 주실 거예요? 글쎄, 그때 가봐야 알겠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한 것 같았어요. 용서하기로요.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조금씩이라도요.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돌아가신 아내에게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이 불어와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아들은 교도소에 있고 며느리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외롭지는 않아요. 태윤이가 있고 가끔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않았던 저, 살아남았던 저, 용기를 냈던 저 말이에요. 창밖으로 봄꽃이 피어나고 있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개나리가 노랗게 빛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왔어요. 그리고 저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밤이면 그날이 생각나고 가슴이 아플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살아 있어요. 숨 쉬고 있고 웃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태윤이가 문을 두드려요. 할아버지, 저녁 먹으러 가요. 그래, 가자. 손자와 함께 밖으로 나섭니다. 저녁 햇살이 따뜻해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새벽 2시에 시작된 악몽 같은 이야기,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말해주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나이가 많든 적든, 약하든 강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분명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한테 태윤이가 있었던 것처럼요.